자, 이제 256쪽에 이제 소유권을 보는데요. 소유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상린관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소유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상린관계.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가 나올 거예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이제 첨부, 부합, 호나 가공 이렇게 돼 있는 첨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동소유가 나와요. 공동소유. 물론 요 사이에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아까 전 시간 마지막에 잠깐 비교했던 거 있죠. 그건 뭐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뭐 언제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린관계나 첨부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뭐 이번 과정에선 보지 않고 단어의 의미만 보세요. 상린이라는 건 서로 상자 이웃린자예요. 서로 이웃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서로 이웃해서 소유하거나 또는 뭐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겠어요? 잘 지내야겠죠. 잘.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상린관계야. 그래서 뭐 좀 약간의 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웃하는 관계라면 바로 뭐 버럭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이런 거 행사하지 말고 용인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좀 용인도 해주고 관계 조절을 규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접해야 돼요. 당연히 인접해야죠. 그때 발생하는 문제고 지금부터 취득시효하고 첨부 공동소유. 이게 첨부는 나중에 보는 저당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첨부는 볼 거예요. 취득시효 첨부 공동소유에서는 공유에서 말하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이 시험은 거의 보존관리에서 집중 출제가 되니까 보존행위, 관리행위 위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재로 오면 앞에 이제 상린관계가 그 258쪽부터 쭉 나오죠. 넘겨보시고 그럼 어디부터 볼 거냐면 268쪽에 취득시효부터 볼 거예요. 취득시효.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동산은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볼 거예요. 이건 양이 얼마 안 되고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시험은 거의 점유 취득시효에서 집중되는데 얘는 요건이 뭐였냐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해요? 20년을 점유하면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돼요. 물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뭘 해야 돼? 등기함으로써 취득해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은 뭐냐면 제목이 등기부니까 뭐가 돼 있겠어요?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얘랑 똑같이 들어가요. 공통 요건이고 추가되는 요건은 뭐냐면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합니다. 이때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은 10년이에요. 얘는 20년인데 등기돼 있으니까 10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대.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전히 갑에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상으로 갑에서 을로 위조했다가 병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현재 이 병의 등기도 역시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효 등기인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 때 등기와 점유가 같이 넘어갔고요. 얘가 소유의사 평온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등기와 점유를 각각 몇 년?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효 등기지만 뭘로 바뀌냐면 유효 등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병이.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확 느낌이 잘 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아니 등기가 돼 있다며
등기가 돼 있으면 자기 건데 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런 질문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해는 뭐냐면 얘가 지금 등기는 돼 있지만 문제가 됐다. 등기부 취득쇼가 문제가 됐다는 건 이 사람이 진짜 유효한 등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얘 등기는 무효등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등기라는 얘기는 병이 소유자가 아닌 거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이거 다 무효등기니까. 근데 이 병이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등기와 점유를 10년을 하게 되면 너 진짜 소유자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등기부 취득쇼예요. 그러니까 무효등기가 등기부상으로 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효였던 것이 진짜 유효등기로 인정되는 것. 이게 등기부 취득쇼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쇼라는 이 제도는 권리 상태를 존중하는 걸까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역시 사실 상태. 권리는 원래 얘한테 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등기부 취득쇼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요건은 갖춰야죠. 등기 점유가 각각 몇 년? 10년은 돼야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쇼는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일단 충분해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볼 게 점유 취득쇼예요. 뭐 주체 객체는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 한 장 넘겨보세요. 요건 바로 볼게요. 270쪽에 취득쇼의 요건. 1번에 보면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자, 뭐 기억의 소유사가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니은에 자주점유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얘기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만 이해하셨으면 다시 안 봐도 돼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된다. 도중에 중단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기억의 둘째 줄에 마지막에 점유는 무슨 점유도 상관없대요? 간접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는 다 똑같아요. 직접 점유뿐 아니라 모두 들어가요. 간접 점유도 점유다. 그 다음에 기산점은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등기 청구권의 성질, 뭐 채권적이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 자, 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쇼는 특히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림을 좀 볼게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점유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그럼 얘가 20년의 점유를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고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A가 등기 주세요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A가 현재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건 물권적이 아니라 이 성질은 채권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이게 채권적이라면 아무한테나 막 행사해도 될까요? 자기 상대방에게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채권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그러면 이 A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 상대방은 취득쇼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이 상대방이 돼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몇 년에 완성했어요? 2000년에. 그럼 2000년에 완성했을 때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A의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갑이 쭉 등기를 하고 있으면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2000년 소유자 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95년도에 팔았대요. 95년도에.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에게 등기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을이 병한테 98년에 등기를 넘겼대요. 98년에.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과
A에 등기 받아오는 것 사이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수십 명 밖에도 상관없다고. 얘 입장에서는 완성했을 때 소유자에게 등기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걸 봤어요. 언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완성 전에. 그 완성 전에 바뀌었다면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완성 전에 바뀌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2000년에 완성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2001년에 하고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완성 전에 받은 게 아니라 완성 후에 받았네요.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A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찾으세요. 완성 당시가 누구예요? 갑이겠네. 그러면 갑에게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을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채권적이기 때문에 자기 상대방이 아닌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등기 못 받아온다는 거야. 언제 넘어갔을 때는? 완성 후에 넘어갔을 때는. 자, 그럼 이게 사례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취득쇼를 완성한 누가 어떤 사람에게 등기 받아올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러면 뭘 꼭 확인하셔야겠어요. 그 상대방이 완성 전에 등기를 받은 사람인지 완성 후에 받은 사람인지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 받은 사람이면 받아와요. 근데 완성 후에 받은 사람이면 얘한테는 등기를 받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몇 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쇼가 완성되었다면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를 받아올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전전양도된 후에 완성되었다면 최종 양수인에게 받아올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뭘 보셔야 돼요? 최종 양수인이 완성 전에 받은 사람이냐 후에 받은 사람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완성 전이에요, 후에요? 자, 그림으로 볼까요?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다가 취득쇼가 완성됐대요. 자, 그러면 전전양도 후에 완성되었다면 최종 양수인, 얘기했죠? 최종 양수인은 완성 전에 받은 거예요, 후에 받은 거예요? 완성 전에 받았죠? 그러면 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등기 받아올 수 있다. 근데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받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에요. 구별되셨죠? 완성 전이냐 후냐를 꼭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기산점의 문제예요. 아까 좀 이따가 본다라고 했던 기산점. 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산점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기자가 이제 요게 일어날 기자고 이 산자가 계산한다 할 때, 세만다 할 때 산자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점. 그럼 시작하는 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고. 임의 선택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갑이요. 등기돼 있고 A가 80년부터 2000년까지 시효를 완성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2001년에 넘겨줬대. 저기서 본 똑같은 그림이네요. 그러면 2000년에 완성하고 2001년에 등기가 됐다면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넘어간 거니까? 완성 후에 넘어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산점을,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얘가 20년을 기다렸는데 한 2년 더 기다리지 뭐죠. 2002년을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역산해서 기산점을 82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때를 기산점으로 선택하면 2002년 완성이 되네요. 그럼 2002년 완성이면 얘는 완성 전에 받은 거예요? 후에 받은 거예요? 완성 전에 받은 거니까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산점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되고 점유 개시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야 돼요. 구별이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럼 만약에 갑이 등기돼 있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A가 점유하고 등기도 갑이 쭉 했대요.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네. 그러면 꼭 80년을 기산점으로 해야 될까요?
20년만 완성하면 될까요? 20년만 완성하면 돼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때를 하든 언제를 하든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으면 누가 피해보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산점은 원칙은 임의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 명인의 등기의 변화가 없으면, 등기의 변경이 없으면 그때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죠.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으면 임의 선택은 가능하다. 자, 그거 좀 확인하고 갈까요? 교재 보시면 271쪽 한번 보세요. 271쪽에 A번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유 개시시가 그 기간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 줄여서 말하면 임의 선택 안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B번, 그림 밑에 B번.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 경과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첫째 줄 마지막에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산점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A가 2001년 소유자가 된 을한테는 못 받아와요. 근데 우리 판례는 영원히 못 받아오는 건 아니고요. 완성 후에 명인이 바뀌면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새로운 기산점. 그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이때부터 또 몇 년만 더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또 20년만 또 지나면 돼요. 그죠? 그날이 뭐 오겠죠. 20년 또 지나면. 그래서 이거를 1차 취득시효라고 하고 요거를 2차 취득시효 또는 뭐 재취득시효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20년 있다가는 받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는 완성 후에 바뀐 거니까 등기는 못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요. 갑한테 아니 등기를 놔줬어야지 왜 을한테 팔았어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요 근거가요. 근거가 채무불행이냐 아니면 불법행위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법에서 우리 시험범에서 보는 손해배상은 두 종류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란 말을 쓰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구별이 되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운전자가 깜빡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에서 저를 좀 다치게 했어요. 그럼 저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그럼 제가 그 운전자한테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운전자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불법행위라고 해야 돼요. 되죠?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제가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이때는 불법행위예요? 채무불행이에요? 채무불행이죠. 뭐가 있으니까?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A가 갑에게 손해배상,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묻는 손해배상은 A와 갑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행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불법행위. 여기서 계약관계란 말 쓰면 틀리는 거야. 계약관계는 없고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되고. 근데 갑이 자기 걸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처음 오는 양반이 와가지고 막 화내면서 물어내래. 내 거 내가 팔았는데 물어내는 건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갑에게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얘 주기 싫어서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갑은 취득쇼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취득쇼를 완성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써 있으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갑이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팔았다고 돼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다만 채무불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법행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그 272쪽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취득쇼 완성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동그라미 해두셔야죠.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완성 전에 바뀐 거니까 등기 받아올 수 있다라고 돼 있겠죠. 마지막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디귿 그림 밑에 디귿 보시면 취득쇼 완성 뭐라고 돼 있어요? 후에 동그라미. 그럼 완성 후에 명인이 바뀌었다면 등기 받아올 수 없다라고 했죠. 받아올 수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A번에 보면 다만 등기 명인이 변경된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까지는 좀 봐두세요. B번 길게 써 있는데 파란 글씨만 보세요. 취득쇼 완성 사실을 뭐예요? 알면서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심화 과정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지금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봤어요. 이것만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쇼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첨부 좀 볼게요. 첨부 283쪽에 첨부 그 왼쪽에 282조에 선점 한번 보면 아까 무주물 선점 뭐 할 때 봤냐면 자주점유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자주점유가 필요한 게 무주물 선점, 취득쇼, 현존이익 배상. 그 선점이에요. 조문만 보고 갈게요. 252조 1항. 무주의 동산을. 부동산은 누구 거라? 국가 거. 그 2항 보세요.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럼 1항. 무주의 동산을 어떤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거기 줄 거두세요. 소유 의사.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만 보시고. 그래서 선점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첨부는요. 첨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되어 있고 첨부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99% 부합이에요. 부합. 혼화는 뭐 건국 이래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은 옛날에 한번 뭐 30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가공은 뭐 소유자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집중은 부합이에요. 부합. 그럼 이건 이제 어떤 법리를 다루는 거냐면 첨부라는 것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게 갑 거예요. 갑 거. 그리고 이게 을 거예요. 갑과 을의 물건이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분리하지 마세요라고 분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분리를 금지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를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으로 할지 을로 할지. 그러면 만약에 갑을 소유자로 결정했다면 갑이 을의 것을 그냥 꿀꺽하면 안 되니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부합이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분리하지 마세요라고 정하는 분리금지는 강행적인 요소다라고 하고 소유자를 정하고 보상하는 건 당사자 약정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인 요소다. 임의적인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본 부합 판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주유소 토지예요. 주유소 토지. 근데 이 주유소 토지에 가면 밑에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주유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건 이 주유기만 보이는데 주유기 밑에는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 토지에 부합되었다라고 봐요. 그 부합되었다는 얘기는 주유소 토지가 팔리면 탱크는 안 따라가요? 같이 가야 돼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인 유류 저장 탱크에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잠깐 볼까요? 그 284쪽에 부합이 나오고 그 285쪽에 일단 84쪽에 니은부터 볼까요? 맨 밑에 니은 부합의 정도.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이냐?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 이런 걸 부합이라고 해요. 그럼 오른쪽에 판례 볼까요? 제목만 보세요. 주유소의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지금 방금 보신 판례예요. 그 얘기고 그럼 이제 부합을 좀 보면 부합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이게 뭐 가장 수험상으로는 확인하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동산끼리도 부합이 돼요. 동산끼리도 부합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끼리도 부합은 됩니다. 다 인정해줘요. 뭐 건물이 증축되었다 이런 거 다 인정해줍니다. 부동산의 동산, 동산 간, 부동산 간 부합을 다 인정하는데 수험상으로는 일단 예죠.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이 된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겠어요? 부동산 소유자죠.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 하나 유의하실 점은 부동산과 동산의 가격은 상관없어요. 가격에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시골에 아주 엄청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초가집에다 제가 황금 욕조를 설치했어요. 황금 욕조를. 그러면 오히려 그 황금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자라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엔 뭐라고 나왔냐면 1억짜리 부동산에 2억짜리 동산이 부합되었다. 누가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 동산 가격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 권원자가 설치했고요. 독립성이 있대요. 그러면 이건 부합되지 않고 권원자 소유가 됩니다. 물론 아무리 권원자가 설치를 했어도요. 독립성이 없대요. 독립성이 없다는 건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부합되죠. 부동산에 부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 볼까요? 갑이 있어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 건물주 갑. 을이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하나 설치했어요. 빌려 쓰면서. 근데 이 설치한 물건이 건물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독립성이 있대요. 그럼 이거 누구 걸까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 권원자 소유로 한다. 독립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를 했어도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부동산에 부합이 된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 건물을 임차해서 학원 운영을 하려고 벽걸이 TV도 달았고요.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시계 이런 걸 달았어요. 그럼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시계 이런 건 독립성이 있죠. 쉽게 탈부착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건물주게 아니라 누구 거냐면 임차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임대차에서 만약에 위에 천정의 합판을 교체했다든지 외부 벽을 교체했다든지 그러면 천정의 합판이나 벽은 독립성이 없고 건물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건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부동산에 부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합의 문제는 사실 요즘에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었고요. 보통은 저당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있다. A가 건물주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요.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성 있는 부분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이요. 임차인이 설치한 벽걸이 TV, 벽걸이 시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임차인 거지 건물주께 채무자께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가지고 저당권 편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봐두시고, 그러면 나온 김에 좀 더 볼게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건데, 자, 그러면 임차인이 설치했고 독립성이 있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차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아저씨가 이거 사셔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불러요. 건물을 빌려 쓰다가 물건을 설치한 게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가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했는데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미 갑의 부동산에 부합이 된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을이 갑한테 이거 사셔요 할 수가 없죠. 이미 임대인 건데. 그러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가 나올 수 없고요.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가 나와요. 내가 돈 써서 가치 증가시켰으니까 비용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전제 조건. 첫 번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독립성이 없을 때도 가능할까요? 독립성이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독립성 없으면 비용으로 가는 거고, 부속물 매수란 말을 썼다는 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아니 임차인이 끝나고 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해놓고 다 사줘 이러면 임대인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제한 사유가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이거 설치할 때 임대인 갑한테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이걸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돼요. 아무거나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벽걸이 TV를 설치했는데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은 바도 없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떼갖고 나가면 되죠. 독립성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했을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뭘 빌렸을 때요? 건물을 빌렸을 때. 건물 사용이죠. 건물 사용. 부속물 매수. 이게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우리 다음 주에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이 나올 거예요.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건 토지 사용이에요. 토지 사용.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물권법 첫 시간에 토지를 빌려 쓰는 건 지상권 말고 또 뭐도 있었죠? 토지 임차권. 건물을 빌려 쓰는 건 전세권하고 건물 임차권. 그럼 전세권하고 건물 임대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부속물 매수가 나올 거예요. 부속물. 근데 토지를 빌렸을 때는 부속물 매수라고 하면 틀려요. 이때는 지상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갑의 땅이 있는데 을이 토지를 빌려 쓰면서 이 땅에다가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걸 심었대요. 그러면 을이 끝나고 나갈 때 갑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땅 위의 물건, 지상물이에요. 얘는 부속시킨 거니까 부속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오면 뭘 빌려 쓴 거라고요? 건물. 건물. 지상물 매수란 말이 나오면 토지예요. 그래서 지상권, 토지 임차권 이런 건 지상물 매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세권하고 건물 임차권은 명문으로 부속물 매수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교재 확인할게요. 그래서 284쪽에 조문 한번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권한에 의해서 설치한 독립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념 확인해 두시고 오른쪽에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동산 간의 부합을 좀 볼게요. 동산 간의 부합. 86쪽에 파란 글씨는 좀 전에 저당권 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그거만 볼까요? B번에 파란 글씨.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었든지 설정 후에 부합되는지 불문하고 저당권이 미쳐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 됐다고요? 부합됐다. 부합됐다면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경락인이 취득하는 거겠죠. 언제 부합되었느냐는 따지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자, 오른쪽에 동산 간의 부합 조문만 볼게요.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의 과단 비용을 요할 경우니까 여기서 끊으면 일단 동산이 부합되었다. 동산끼리. 그럼 누가 소유자냐? 둘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은 누구 거래요?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 주된 것인지 종된 것인지 구별이 된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대요. 둘이 비슷하대, 가치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대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뭐예요? 공유한다. 공유에 줄거두시고. 그래서 주종이 구별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 거고요. 둘 다 비슷하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런 차원이고. 자, 그 다음에 가공 볼까요? 259조. 가공. 가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재료가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근데 을이 갑네 집에 놀러 가서 갑이 잠만 자고 안 놀아주니까 얘가 이걸 가공을 해서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었대요. 나무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다. 얘가 가공자예요, 가공자. 그러니까 가공이란 원재료에 노력을 기울여 목적물을 변화시킨 걸 가공이라 합니다. 그럼 이 가공품의 소유자가 재료된 사람 거냐 가공자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누구 거일 것 같아요? 우린 또 이렇게 막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재료주에 입각해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그래서 가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무 인형은 갑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을이 갑의 친구가 아니고 길 가던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이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이 통나무를 보더니 갑자기 예술 필이 받아가지고 이 두두두두해서 나무 인형을 만들었대. 이건 예술품이네요. 예술품. 그럼 이게 예술품이면 원재료와 예술작품의 가격 차이가 어떨까요? 가격 차이가 현저히 다르다. 그냥 다액 정도가 그냥 액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다. 이렇게 되면 가공자 소유다라는 게 민법의 규정이야. 확인하죠? 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누구 거예요? 재료된 사람 거예요. 원재료 소유자.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자 어떻게 다액이에요? 그냥 다액하면 틀려요. 현저히 다액. 현저히 다액인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인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공동 소유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평소보다 좀 더 딱딱했을 수는 있는데 또 좋은 점은 또 이렇게 더 집중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 계속 안 좋아져서 좀 걱정입니다. 뭐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이럴 텐데 기운들 내시고 곧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니까 희망 우리 잃지 말고 좋은 날 올 때까지 열심히 우리 맡은 일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